어머니, 죽은 아들 따라서 저승으로 가세요. 아들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78 노모는 비 쏟아지는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옷 안쪽에 무엇을 숨겨뒀는지를요. 그 안주머니 속 무언가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들 도윤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78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아침은 처음이었죠. 어젯밤까지 조문객들로 북적이던 집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아들의 영정 사진만이 거실 한쪽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은 좀 주무셨어요? 복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죠. 45해를 키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미정은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차갑고 사무적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복자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며느리의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공기 좋은 데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공기 좋은 데라니? 도윤 씨 묘자리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대요. 장례 치르느라 많이 지치셨잖아요. 바람 쐬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복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묘 근처라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직 아들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보자꾸나. 복자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기는 힘들었지만 아들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자 복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고 어느새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차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미정아, 많이 멀구나. 어디로 가는 거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님. 정말 좋은 곳이에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복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인적 없는 산길로 접어들자 아스팔트 도로는 흙길로 바뀌었고 휴대전화 신호도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복자는 손에 쥔 지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세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미정아, 여기가 어디니? 길이 왜 이러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며느리는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복자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깊은 산속 공터였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어머님, 잠깐 내려서 바람 좀 쐬세요. 제가 차에서 뭐 좀 챙길게요. 복자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묘지는커녕 사람이 다닌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구나. 아들 묘가 어디 있다는 거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차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잠기는 딸깍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정아?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운전석에 앉은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죠.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이게 무슨 짓이니? 복자가 차창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비틀거리며 차를 따라갔지만 늙은 다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놔두고 가면 안 돼. 미정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점점 작아지더니 산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복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 다정하던 며느리가 자신을 산속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복자는 온몸이 젖어가면서도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복자는 흐느꼈습니다. 어제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오늘은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졌어요.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온 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잠깐이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사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구름 뒤로 숨으면서 산속은 금세 어스름해졌어요. 복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이 작동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고 사방은 똑같은 나무들 뿐이었어요. 복자는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78해를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복자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윤의 빈소가 차려진 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고인의 직장 동료들, 오랜 친구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석에 앉은 며느리 미정의 눈빛은 달랐어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면서도 그 눈동자 속에는 슬픔보다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산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이요. 조문객이 부조금 봉투를 건넬 때마다 미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봉투를 받아들고는 슬쩍 두께를 가늠했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 짐작하는 거였죠. 조문객이 돌아서기 무섭게 봉투 뒷면에 적힌 이름과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어요. 저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아? 조문을 마치고 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봉투들을 정리했죠. 한편 시어머니 복자는 곡기를 끊은 지 이틀째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했죠.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 시각 미정은 장례식장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사망 진단서는 발급받았고요. 절차가 끝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죽은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미정의 관심사는 오직 보험금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던 조문객 한 명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정은 조문객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영정사진 앞에 서면 어김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에 조문객들은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이라며 혀를 찼죠.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미정의 표정은 언제 울었냐는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훔치며 다시 부조금 봉투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장례 셋째 날 미정은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미정은 곁에 앉더니 대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어머님 쌈짓돈 좀 보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복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 장례를 치르는 마당에 돈 이야기라니요. 하지만 미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빈소 대여비, 음식 비용, 이것저것 합치면 꽤 되거든요. 부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조금만으로도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남았어요. 하지만 미정은 시어머니의 돈까지 빼앗을 생각이었던 거죠. 복자는 아무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복자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즐겨 입던 셔츠, 낡은 지갑, 손때 묻은 손목시계.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정이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님, 그거 아직도 하고 계세요?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빨리 정리하시죠. 복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쓸모없다니요. 이건 아들의 흔적인데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인데. 복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도윤 씨가 생전에 서류 같은 거 어디 뒀는지 아세요? 보험서류나 통장, 그런 거요. 서류? 글쎄, 나는 모르겠구나. 정말 모르세요? 분명히 어디 숨겨뒀을 텐데. 미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복자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서류에 집착하는 걸까요? 도윤이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에이,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정은 며칠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식사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자신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아파트, 예금, 보험금.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효자였던 탓에 재산 일부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시어머니만 사라지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스치는 상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 갔어요.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공기 좋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독약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복자는 아들의 유품 상자를 안고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떠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가식적인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정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장으로 다가가 서랍을 하나씩 열었어요. 뭐 하는 거니? 복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도 안 하고 서랍 속을 뒤졌어요. 옷가지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속옷, 수건,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졌어요. 미정아, 그만해. 복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정은 장롱문을 열더니 그 안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불, 옷, 상자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어요. 서류가 어디 있어요? 부동산 서류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 말이니? 어머님 명의로 된 거요. 도윤 씨가 어머님 이름으로 해둔 게 있잖아요. 복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자신 명의로 뭔가를 해뒀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도윤이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복자는 움찔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이런 목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기다니 나는 정말 몰라.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며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이 돈도 결국 내 몫이에요. 알아서 찾아낼 테니까요.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미정은 매일 밤 복자의 방에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재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그 부동산 어디 있는지 생각나셨어요? 어머님 통장은요? 도윤 씨 통장 어디 있어요? 복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이면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78해를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며느리의 압박이 더 숨막혔습니다. 집안에서도 숨 쉴 곳이 없었어요. 거실에 나가면 미정이 노려봤습니다. 부엌에 가면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 또 서류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집에서 갇힌 죄수 같았어요. 미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미정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시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아들 잃고 나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복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가끔 헛소리도 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복자는 멀쩡했습니다. 정신도 맑고 기억력도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복자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나중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거나 후견인을 세워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시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복자는 두려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서웠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밥상을 함께 봤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에서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밝던 아들이었어요. 효도하겠다고 평생 모시겠다고 했던 아들이었죠. 도윤아, 엄마 어떡하니? 복자는 사진을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 봐요. 한편 미정은 자기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대로는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미정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생각이 꿈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지면 모든 게 간단해져요. 실종 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망 처리가 되고 그러면 재산은 자동으로 자기 것이 되겠죠.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어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복자는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굵은 빗방울이 나뭇잎을 뚫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추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요. 42해를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밥상을 같이 받았던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자신을 이 깊은 산속에 내팽개쳤어요. 왜일까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복자는 생각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휴대전화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괴물처럼 일렁였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발이 떨렸어요. 78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피난 다니던 어린 시절보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던 그날 밤보다 더 무서웠어요.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손끝이 저리더니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죠.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침이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복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복자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도윤아, 엄마가 왜 이렇게 됐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복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더 깊이 웅크렸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울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뛸 듯이 기뻐하던 얼굴, 결혼식 날 감사하다며 꾹 안아주던 체온. 그 모든 기억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복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복자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청이었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옷 안쪽을 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복자는 흐릿한 눈을 떴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와 바람과 어둠뿐이었죠. 옷 안쪽이라고? 복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젖은 외투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더듬었어요. 그래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 아침 입은 셔츠, 아들이 생전에 직접 수선해줬던 그 셔츠였어요.
복자는 외투 단추를 풀고 안에 입은 셔츠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걸렸어요. 천조각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안주머니였어요. 아들이 어머니 비상금 넣어두시라며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주머니였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괜한 걱정을 한다고 뭘 이런 걸 다 만드냐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가 지금 손끝에서 만져지고 있었어요.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주머니가 아니라는 예감이요. 주머니 입구가 꿰매져 있었어요. 아들이 일부러 봉해놓은 거였습니다. 복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실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에 피가 났는지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 안에 뭔가를 남겨뒀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실밥이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빗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복자는 오직 손끝에만 집중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아들이 남긴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마지막 실밥이 풀렸어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자 비닐로 쌓인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여러 겹으로 단단히 감싸져 있었어요. 복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에 쥔 그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서류 뭉치 같은 느낌이었죠. 복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대체 무엇을 남겨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숨겨둔 걸까요? 도윤아, 이게 뭐니?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 사이로 아들의 미소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복자는 비닐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무엇이 들었든 아들이 남긴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죽음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었습니다. 복자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지팡이를 짚고 버텼습니다.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면서도 한 발짝 내딛었어요.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큰 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빗줄기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안주머니에 숨겨둔 그것이었죠. 비닐이 여러 겹으로 감싸져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밀봉해 두었더라고요. 복자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안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도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죠. 복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복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은행 예금 증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2장, 3장, 4장.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복자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예금 증서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5억 원. 또 다른 증서에는 7억 원. 그리고 8억 원, 10억 원. 복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금 증서를 합치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30억 원이었습니다. 도윤아, 이 돈이 대체... 복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자신의 옷 안주머니에 숨겨뒀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예금 증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서류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부동산 등기 서류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소형 상가 2곳과 경기도 외곽의 토지였어요. 복자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곳에 건물이 있었다니, 땅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모든 서류에 적힌 소유자 이름이 자신이었습니다. 서복자,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예금 증서도 상가 등기도 토지 서류도 전부 자신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복자는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언제 이런 준비를 한 걸까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해둔 걸까요? 그때 봉투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어요. 복자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치자 아들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복자는 비에 젖은 눈을 닦으며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가 또 어머니 통장을 물어봤다.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미정이가 어머니 명의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눈빛이 이상했다. 미정이가 보험 설계사를 만났다.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했다. 거절했더니 며칠째 말을 안 한다. 복자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아내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 심각해졌어요. 미정이가 어머니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았다. 미정이 친구가 보험금 받은 이야기를 했다. 미정이 눈이 반짝였다. 소름이 끼쳤다. 아들은 아내의 탐욕을 진작부터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젠가 어머니에게 향할 거라는 것도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질까봐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더라도 어머니는 안전하셔야 합니다. 이 돈과 서류는 어머니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변호사 이정호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복자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먼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고 증거까지 남겨둔 거였습니다. 복자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을 산속에 버리고 간 그 여자에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결심이었습니다. 복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었는데 여기서 쓰러질 순 없었어요. 나는 버려진 노인이 아닙니다. 복자는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버려진 노인이 아니야. 비바람 속에서 복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팡이를 짚고 버텼습니다. 서류와 수첩을 다시 비닐로 감싸 품에 넣었어요. 이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어요. 나무 아래 웅크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등산객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복자는 기적처럼 살아있었어요.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품에 꼭 안고 있던 서류 봉투 덕분에 체온이 조금이나마 유지됐던 거예요. 의료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복자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 몰랐죠. 손을 들어 올려보니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품을 더듬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간호사가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고 했어요. 며칠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뒤 복자의 몸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뒤엉켜 있었죠. 그때 아들의 수첩에 적혀 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이정호.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연락하면 도와줄 거라고 했죠. 복자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전화를 빌렸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이정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서복자라고 합니다. 김도윤 씨 어머니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2시간 뒤 병실 문이 열렸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표정은 무겁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변호사 이정호였죠. 그는 복자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복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나요? 어머님을 꼭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이 연락하실 거라고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도윤 씨가 생전에 저에게 모든 자료를 맡겨두셨습니다. 복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펼치자 익숙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예금 증서 사본, 부동산 등기 사본, 그리고 복자도 처음 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도 있어요. 복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블랙박스요? 네. 도윤 씨가 아내 차에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어머님을 산에 버리고 떠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복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었다니. 얼마나 오래전부터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 멈추고 시어머니가 내리고 문이 잠기고 차가 떠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음성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내려서 바람 좀 쐬세요. 그리고 차 문이 잠기는 소리, 시동 걸리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 소리까지.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유기죄와 살인미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실 건지요. 복자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걸 준비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그 심정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복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 애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검찰에 증거가 넘어갔습니다. 법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한편 며느리 미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구조됐다는 사실도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산에 버리고 온 노인이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느긋하게 재산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요. 며느리 미정은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비 오는 밤에 휴대전화도 없이 살아남을 리 없다고요. 그래서 장례 준비 대신 재산 정리에 착수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게 있다면 얼른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미정은 먼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종되셨는데요. 가족으로서 계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실종 신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미정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 부동산은 처분 권한이 고객님께 없으시네요. 뭐라고요? 제가 며느리인데요. 며느리 분이시라도 안 됩니다. 소유주 본인만 가능해요. 미정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왜 이렇게 막히는 걸까? 분명 시어머니는 죽었을 텐데. 그런데 재산에 손도 못 대다니.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미정 씨 맞습니까? 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미정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미정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전을 짠 게 분명했어요. 피고인, 해당 날짜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산으로 간 것이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한 겁니까? 어머님께서 공기 좋은 데 가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차에서 물건 챙기는 사이에 어머님이 혼자 걸어가셨어요.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길을 잃으신 거예요. 미정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연극 대사처럼 매끄러웠어요.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복자였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멀쩡히 살아서 눈앞에 나타난 거였죠.
어머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며느리입니다. 복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당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공기 좋은 데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속 공터에 내려놓고는 차 문을 잠그고 떠나버렸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미정이 운전하는 모습, 산속 공터에 차를 세우는 장면, 시어머니가 내리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차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고 그대로 떠나는 장면이요.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잠깐 내려서 바람 좀 쐬세요. 그리고 엔진 소리와 함께 멀어지는 차.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미정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미정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피고인이 노렸던 재산, 예금과 부동산 전부가 피해자 단독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미정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죠. 재판이 끝난 뒤 미정은 구치소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철창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 했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있고 재산은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버렸죠. 미정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변호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형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 미정은 복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살던 그 집이었죠.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두 손을 비비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했습니다. 마침 복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장을 보러 가는 길인 듯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한 대로였죠.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미정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 이대로 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정과자가 되면 다시는 일자리도 못 구한대요. 복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합의해 주시면 형이 줄어든대요. 저 이대로 망하면 안 돼요. 갈 곳이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애처로워졌어요. 하지만 그 말끝마다 진심이 아닌 게 묻어났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공포가 흘러나왔어요. 복자는 그걸 느꼈습니다. 78해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봐왔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과 살기 위해 연기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연기였어요. 자신이 죽을 뻔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날이 막막해서 형량을 줄이고 싶어서 무릎을 꿇은 거였죠. 어머님, 도윤 씨를 봐서라도요. 도윤 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복자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들 이름을 들먹이다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주제에 아들을 팔아먹으려 하다니. 복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복자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라. 복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희망이 생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며느리에게 등을 보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잠깐만요. 미정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하지만 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정은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합의도 없을 거고 형량도 줄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면서도 미정은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원망은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미정은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맛봤습니다.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 돈도 사람도 잃었다는 절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정은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특별한 조건을 붙였어요. 미정이 봉사활동을 해야 할 장소를 지정한 겁니다. 그곳의 이름을 들었을 때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 김도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였어요. 복자가 직접 요청한 거였습니다. 며느리를 그곳에서 봉사하게 해달라고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들의 이름을 마주하며 자신의 죄를 되새기게 하려는 거였죠.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윤 무료급식소. 간판에 적힌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출근해야 했어요. 법원이 정한 봉사 명령이었으니까요. 급식소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 복자가 아들의 유산으로 세운 곳이죠. 미정에게 주어진 일은 가장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고 배식이 끝나면 수백 개의 그릇을 설거지했어요.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은 전부 미정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가득 찼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나도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남편 돈으로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여유로운 삶을 누렸는데 지금은 고무장갑 끼고 기름때 묻은 냄비를 박박 문질러야 했습니다. 분노도 컸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곳에 보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일 아들 이름을 보게 만들고 매일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였죠. 지옥 같은 잡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았을 거라고요. 미정은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밥 먹으러 오는 노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시간 되면 집에 갔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배식이 끝나고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주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잠깐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미정은 귀찮다는 듯 물컵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미정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구나. 미정은 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 산에 버리고 온 사람. 뉴스에서 봤어.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 친구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같이 화투 치던 사이지. 착하고 살가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산에서 죽을 뻔했다며?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이 내 친구였어. 그 한마디가 미정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어머니가 그냥 시어머니였어요. 귀찮은 존재, 재산을 맡고 있는 방해물. 그렇게만 생각했죠. 한 번도 그분이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이웃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린 설거지 소리 떨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정은 고무 장갑을 벗고 주방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개월 동안 꾹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때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도윤의 사진이었어요. 급식소 개소식 때 찍은 거라고 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더 크게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남편의 어머니를, 자신을 며느리처럼 대해준 사람을 산속에 버리고 왔다는 사실이요. 죽으라고 내버려뒀다는 사실이요. 그날 이후 미정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웠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밥 먹으러 오는 노인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친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급식소 간판에서 남편 이름을 봤어요. 매일 벽에 걸린 사진에서 남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죄가 떠올랐어요. 잊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오후 복자가 급식소에 왔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시어머니는 자원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복자도 미정을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매일 죄를 되새기며 조금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요. 복수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미정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아들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쓸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강남의 상가와 토지까지 합치면 더 큰 금액이었죠.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았고 그냥 쌓아두기엔 아까웠습니다. 아들이 왜 이 돈을 남겼을까? 복자는 산속에서의 그 밤을 떠올렸어요. 비에 젖어 죽어가던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던 그때를요. 아들은 어머니가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행복하기를 바랐겠죠.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요. 김도윤 복지재단. 버려진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모든 수익은 그곳에 쓰기로 했어요.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더 늘렸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어요. 복자가 산에서 겪었던 일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요. 사람들 사이에서 복자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산에 버려졌다가 살아 돌아온 노인, 복수 대신 자비를 택한 어머니, 아들의 유산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할머니. 사람들은 복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산에서 돌아온 어머니.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별명이 붙다니요. 하지만 복자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아들이 지켜준 목숨이니까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미정은 여전히 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뒤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자로 남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밥을 짓고 저녁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예전의 미정이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다 버렸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매일 일했어요. 노인들에게 밥을 떠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아픈 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라고만 생각했죠. 미정도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복자와 미정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말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죠. 그게 둘 사이에 남은 유일한 인사였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자는 85이 되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더 불편해지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복자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아들 사진이 놓인 탁자 위에도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복자는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윤아, 엄마 잘 살았지? 대답은 없었지만 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그날 밤 잠들듯이 눈을 감았어요. 고통 없이 평온하게 아들 곁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단에서 도움을 받았던 노인들,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던 이웃들, 쉼터에서 보살핌을 받았던 분들이요. 모두가 흰 국화를 들고 줄을 섰어요. 복자 어르신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굶어 죽었어.
그분이 보내준 도시락으로 버텼어요. 산에서 돌아온 어머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자를 추모했습니다. 미정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구석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정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미정도 누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떠났습니다. 끝내 용서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건 용서보다 더 큰 것이었다는 걸요. 속죄할 기회,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준 거였어요.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산에 버려졌다 살아 돌아온 어머니, 복수 대신 자비를 택한 노인, 아들이 남긴 유산으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안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건 30억 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사랑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것이 아들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복자는 그 유산을 세상에 나눠줬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고 아들의 사랑은 죽음 뒤에도 어머니를 지켜냈습니다. 복자 어머니는 복수 대신 자비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더 많은 사람을 살렸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하루 소중한 분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